투자의 방향은 일치를 합니다. AI하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종목을 골라야지 부자가 된다고 믿잖아요. 돈을 빨리 벌려고 할 때 망한다고 합니다. 대형주는 한번 오르면 굉장히 빠르게 오른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가고 싶어하는 땅인데 중국은 어떠냐? 감정을 통제해야지 성공하는구나. 본업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왜 투자는 종목 고르기 게임이 아닌가? 10년 전 만약 당신이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을 샀다면 지금쯤 부자가 됐을까?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와, 제가 지난번에 돈의 대폭발이라는 책을 리뷰했잖아요. 사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건데 폭발한 건 돈이 아니라 뭐였죠?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돈에 대한 뭐 책을 읽고 리뷰한 거, 제 생각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빈둥님들이 많은 반응을 보여주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댓글도 너무 그쵸? 저 덕분에 뭐 굉장히 좋은 영감을 받았다는 글들이 많아서 굉장히 뿜뿜해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제가 오늘 또 새로운 책을 들고 왔는데 오늘 들고 온 책은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입니다. 역시 주식에 관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굉장히 빠르게 읽어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 돈의 대폭발에서 그 작가분이 본 시각을 다뤘잖아요. 그것하고 프레임이 좀 달라요. 거기는 어떤 외국 특파원 경험이 있는 기자의 눈에 비친 세상이었다면 여기는 이분이 굉장히 투자 운용사에 오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전문가의 시선에서 본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프레임은 좀 다른데 같은 결론인 게 꽤 많았습니다. 그게 좀 흥미로웠고 특히 읽다가 보면은 이 책은 금융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대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는 돈, 경제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서울대에서 언어학만 전공한 게 아니라 경제학도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생활인이다 보니까 뭐 자이든 타이든 지금까지 주식이나 부동산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경제 신문 보는 것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경제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나 경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다. 어떤 인생사, 인간의 본성, 그런 것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여러분 그 미국 주식 많이 하고 계시죠? 서학개미. 요즘 미장에서 AI 기술주가 참 많이 빠졌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흐름이 가고 있을까? 이럴 때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확률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주식 투자로서 부를 좀 일구고 싶으신 분들 또 따박따박 천천히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요. ETF를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ETF. 그래서 ETF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고 투자 운용사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갔던 분인데요. 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다 보니까 결론은 뭐 ETF 투자라는 거겠지. ETF 좋다는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전 제가 시니컬하게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야, 이거는 투자 권유서가 아니라 인문학 책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요, 요약하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미국 AI 그거를 ETF로 투자하라는 게 이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 흥미로워요. 그래서 굉장히 푹 빠져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목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워런 버핏 같은 기존의 투자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기존 투자 원칙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대목들이 많아서 생각할 거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책 초반에 읽는데 신혼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무렵에 저금리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금으로는 뭐 이렇게 생활비 아낀 걸로 돈을 못 불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ELS였거든요. 2010년도였는데 사실 그전에는 예금 적금만 붙다가 ELS를 처음 해봤었어요. 근데 이분이 ETF만 만든 분이 아니고 ELS도 들여오신 분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ELS로 그래도 괜찮은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결혼했던 2011년 이후에 정말
정말 다양한 재테크 투자 상품들이 많이 출시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회 초년생이나 결혼을 했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투자 상품들이 많아서 우리 빈둥님들도 선택 장애가 오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어떤 돈을 다루는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는 개별주나 정보에 의존하는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앵커를 많이 했다 보니까 저한테도 여러 정보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문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신문을 보고 투자 욕구가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다 선호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뒤를 돌이켜 보니까 야 그거 뭐가 들어간대라는 소문에 샀다거나 아니 신문을 보고 사는 거는 너무 흐름이 늦었거나 실현되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돌이켜 보니까 맞아, 내가 앵커를 하다가 이런 굵직한 흐름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느낌을 보고 투자를 했을 때 혹은 믿을 만한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떤 책은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책은 읽고 나면 이거 좀 약간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좀 내가 읽고 나서 변화가 일어난 책, 그런 책을 읽고 참고해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요, 저랑 비슷한 그 투자 방향을 선호하고 있어요. 어떤 개별 종목이 아니라 굵직한 산업의 방향을 보고 거기다가 시간을 녹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이 책을 읽고 수익률이 괜찮았어, 투자가 괜찮았어 했던 책이 이지성 작가가 2021년 썼던 미래의 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그 이지성 작가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판도 좀 있었던 책이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좀 약간 영감이 생기더라고요. 인공지능에 투자라는 내용이었는데 2021년도만 돼도 아직 AI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질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지성 작가의 책을 본 다음에 ASML, 엔비디아, TSMC를 샀어요. 좀 반도체에 투자한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 종목에 많은 돈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만의 반도체 ETF를 만든 셈이었는데 투자를 잘한 거죠. 그렇죠? 2021년도에 반도체에 투자했으면.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는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잣돈이 부족했어요.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종잣돈이 작으면 그냥 수익률 보고 정신승리할 뿐이지 생활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 우리 빈둥님들도 많이 아시죠? 그리고 특히 저는 중간에 집을 매수하면서 그때 갖고 있던 주식을 다 처분해서 그걸로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종잣돈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사실은 오랜 시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견디지 못한 거죠. 저자는 그 소득의 30% 정도는 주식에 늘 투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뒤에 보면은. 근데 저처럼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전 수익률이 200%날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수익률이 좋아도 종잣돈이 몇백이야. 그러면 사실 생활은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종잣돈이 너무 적으면 부자는 될 수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뭐 집 매수하다가 처분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오래 갖고 가지 못한 거죠. 오래 들고 가지 못했어요. 엔비디아가 아마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엔비디아 갖고 있어요? 우리 환희 PD도 투자 잘한다고 하던데. 저는 엔비디아를 2021년에 샀거든요. 이지성 작가 책 보고. 근데 제가 50% 수익률에 매도했거든요. 50%도 크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넘어가면 왠지 그 평균에 수렴할 것만 같은, 원래 가격에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들고 갔으면 그 엔비디아 한 종목 갖고도 1년 연봉 이상으로 벌었을 텐데 말이죠. 많은 분들, 빈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저자도요, 이 배재규 작가님도 투자의 방향은 일치를 합니다. AI하고 반도체. 지금도 유효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처럼 투자한 거, 그게 저 같은 사람이, 보통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 배재규 작가가 경력이 오래된 분이잖아요. 이분이 살펴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종목을 골라야지 부자가 된다고 믿잖아요. 근데 이 배재규 작가는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시간을 견뎌내는 거. 그러면 근데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자산을 쪼그라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자산을 불리는 건 둘째치고 쪼그라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은 너무 금리가 낮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들고만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똑같이 100만 원이어도 내 자산은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산 증식을 바라는 건 두 번째고 그나마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쪼그라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녹이는 거겠죠.
어디선가 해외 슈퍼 리치들조차도 평균 30%는 주식 같은 그런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금융자산에 70%는 부동산 같은 전통 자산을 갖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뭐 사랑하는 가족과 살 수 있는 번듯한 집을 사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라도 그 중간 단계로 어떻게든 자산을 불리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제가 지난 돈의 대폭발에서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금은 재테크는커녕 자산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게 만든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투자의 방향은 AI와 반도체다. 뭐 ETF 만든 사람이니까 ETF 좋다고 하겠지. 그럼 왜 ETF인가? 이 결론까지 함께 갈 건데요. 일단 저자가 생각하는 부자나 저자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빈동님들은 부자나 성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룰 수 있는 부자나 성공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뭐 강남이나 아니면 어디 큰 집 사고 외제차 몰고 이런 거를 부자나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오랜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다. 이분의 요약을 하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나 성공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자는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데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다. 똑같은 시기에 애플을 선택한 사람, 또 나스닥 100을 선택한 사람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볼게요. 애플에 투자한 사람은 원금보다 30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요. 나스닥은 똑같은 기간 동안 11.5배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훨씬 3배 정도 많이 번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일반인은 애플을 그때 샀더라도 지금까지 못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31배 수익을 냈지만 투자 과정에서 고점 대비 60%가 하락한 게 한 번, 40%대 하락이 3번, 30%대 하락이 3번 있었다. 그러니까 총 7차례나 어마무시한 하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스닥은 그에 비해서 애플보다 수익률이 낮았지만 낙폭이 컸던 거는 딱 2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낙폭이 큰 지점, 그 지점의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거죠. 최근의 상황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미국의 AI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고평가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애플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닐까 발상의 전환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 기존 경제책과 또렷하게 다른 점은 투자자의 감정 조절을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추천을 받아서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 조절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신박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투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는데 예전 전통 방식은 뭐였냐면은 회계장부를 봐요. 재무제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에서 많이 읽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은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산업이 자꾸 출현하기 때문에 만약 기존 방식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저평가, 고평가를 가르는 방식으로는 성장주를 보유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왔던 기존의 그루들이 있잖아요. 그 그루들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주식 투자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테크 시대다. 테크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는요. 결론은 뻔해요. AI, 빅테크, 대형주, 미국의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론에 도달하는 그 과정, 그 사고의 방식을 같이 함께 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빈동님들의 투자 체력을 강화시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신문을 리서칭을 하기 위함이고 제가 투자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하는 체력, 견딜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갖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책을 읽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훨씬 그 시간을 견디기가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외 사례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분이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대만, 인도를 차례대로 분석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좀 씁쓸했던 점은 한국인이지만 한국 투자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세요. 그 이유를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물론 뭐 한국의 5대 산업 같은 거, 조선, 방산 같은 거, 반도체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자동차는 2026년이나 2027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미국 양대로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는 어떤 제조업의 영역이 아니라 테크의 영역을 넘어갔기 때문에 뭐 조선과 방산은 아직은 투자할 만하지만 어떤 테마주지 장기 성장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전은 AI 시대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 정치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죠.
K 컨텐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데 K 컨텐츠는 지금 약간 흐름을 타고 있지만 장기 투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자는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규제들이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배임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배임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이 저자의 생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돈의 대폭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국은 상속세가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대주주조차도 주가가 너무 상승을 하면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 봉투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약간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이 통과가 하나 됐으니까 대주주한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정책도 해야 되지 않냐고 지적을 하는데 과연 제가 그게 될지는 뉴스 앵커 경험을 살려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 세금이 문제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 생각했던 엄청난 부자들만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중산층조차 압박을 느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외 그 사례들을 비교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미국은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나라다. 뭐 트럼프가 관세를 하네, 뭐 위기가 있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이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 나라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하나로 흔들릴 시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면 재진입하겠다라는 타이밍 베팅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위기를 피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움직인다. 그래서 돌이켜봐라.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폭락하지 않았냐. 또 지금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그 모든 충격을 견뎌냈던 것이 나스닥 지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AI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어떤 장밋빛 환상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위기를 잘 넘기면 다시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걸 느꼈고요. 위기를 피하지 말아라. 복리 효과를 잃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데 가장 큰 함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왜냐하면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고 세계 최대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번 돈의 폭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위기는 오히려 미국이 박앤세일을 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줌으로써 세계의 많은 자본이 역으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걸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ETF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은 달러만 갖고 있었을 때와 달리 신기술을 제도권에 아주 빠르게 편입시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국경을 불문하고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위상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효과를 알 거라고 돈의 대폭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이 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워런 버핏도 뭐 전통 투자자지만 미국과 반대되는 베팅을 하지 말라고 지적한 바 있거든요. 이것은 빅테크 시대에도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오지 않아요? 중국은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나라지만 중국에 대한 장기 투자는 권유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거 패권 경쟁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예전에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부흥을 하면서 미국을 따라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뭐 미국을 이길 것이다 했다가 일본이 그 프라자 합의를 하면서 완전히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비슷한 전례를 밟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차이점이 있죠. 중국은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고 일본은 뭐 핵심 자산을 외국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또 뭐 돈의 대폭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중국은 중산층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인 안전망도 아주 취약하다. 근데 지금 고령화로 진입을 하고 있고 소비가 위축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수만으로 성장을 돌파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견제했을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중국이 막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 자녀들은 어디로 공부를 보내고 싶어 하죠? 여전히 미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얘기하다 와닿더라고요. 제 작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가고 싶어 하는 땅인데 중국은 어떠냐? 중국이 진정한 기회의 땅이라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만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글로벌 인재나 자본, 인구들이 선호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이 있다. 왜냐하면 자유가 있고 제도적으로 안정돼 있고 기회 평등이 보장되어 있고 혁신 생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장기적으로 약간 불투명하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특히 근데 이거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에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전기차나 반도체, 로봇 같은 분야들은 지금 우리랑 굉장히 겹치고 정면으로 맞붙이고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위협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도 하는데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었습니다. 뭐 굳이 중국에 투자한다면 일부 우량 기업이나 특정 분야에 한정해야지 장기 투자의 무게 중심을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두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 작가는 얘기하는데 저는 일견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어떻느냐?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좀 다시 재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시다시피 디지털 혁신이 좀 부진하고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내수 성장이 한계에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 투자하기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에 대해서는 정말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혁신 기업을 많이 만들 때 유럽은 기존 전통 산업에 많이 매달려 왔잖아요. 특히 자동차는 중국한테 부메랑을 맞았고 전통이 안주하다 보니까 뭐 혁신을 얘기하는 기업이 지금 유럽에 보이지 않는다. 또 국방은 나토에 의존을 하면서 뭐 미국을 비롯한 그런 데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고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어떤 걸 봤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끌어다 쓰잖아요, 유럽이. 근데 러시아가 막아버리니까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었죠.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유럽 주식 시장은 일부 산업의 단기적인 투자 기회는 있을지 몰라도 구조적인 한계는 여전히 크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나마 눈에 띄는 곳이 인도와 대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인도와 대만은 테크 시대의 신흥 강자인데 왜냐하면 반도체 그 유능한 회사가 대만 회사고요. 또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중추이면서 또 세계적인 기업, 엔비디아 젠슨황도 대만 출신이고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반도체 최전선에서 대만 출신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또 인도는 공학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 IT 기업의 CEO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인도 출신이에요. 이들은 더 놀라운 것이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도 현지에서 교육받은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와 대만은 어느 정도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두 국가 미래 비전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하고 인도는 그래도 좀 라이징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정치가 산업 생태계 발목을 잡고 있는다든지 교육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여전히 의대를 선호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게 어떤 취업하는 구조보다는 규제를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한국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 투자만 갖고는 부족하다. 사람, 즉 교육, 또 생태계, 정치 영역에서 그런 것의 중심을 둔 구조적 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한국은 앞으로 그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미국이라는데 이분은 도달을 했습니다.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을 철학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묘사를 한다면 이분의 투자 철학은 빙산 철학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빙산 있잖아요. 큰 빙산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해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닷속 해류. 굉장히 멋진 말이죠. 우리는 투자를 할 때요. 이게 바람인지 아니면 해류인지 구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작은 얼음 덩어리는요.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큰 빙산은 해류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해류는 바람만큼 빠르진 않죠. 하지만 천천히 방향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그냥 투자 철학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 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빈둥님들 얼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빙산처럼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래서 경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막 투자에 실패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는 것을 막는 것들은 무엇일까? 뭐 예를 든다면 단기간에 돈 번다 이런 얘기 혹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유튜브를 특히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본인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책을 소개하는 이유도 어떤 종목을 사라, 어떻게 대처해라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유튜브를 보면은 그냥 단기적인 수익률 위주로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많은 분들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계좌를 인증할 수 없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이 냉정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큰 투자 운용사를 그 임원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요. 근데 빨리 망하는 방법은 안 돼요. 뭐냐면 돈을 빨리 벌려고 할 때 망한다고 합니다. 와, 나 이거 진짜 공감하잖아요. 이분은 또 재밌는 게 전문가 말도 많이 틀린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뭐야. 이분은 한국 금융시장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해온 사람이고 지금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를 지내고 계신데 본인이 전문가 아닌가? 근데 자산운용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투자를 할 때 확실한 거에 투자하는 거 아니라 확률을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나 우리 예를 들면 짐 로저스 있잖아요. 짐 로저스 말 많이 인용하죠. 신문에서. 근데 짐 로저스도 다 따지고 보면 맞은 적보다 틀린 적이 훨씬 많대요. 근데 우리는 왜 전문가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느냐. 어떤 큰 게 몇 번 맞았어. 그러면 아, 저걸 예측했구나 이러면서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자꾸 인용을 하게 되거든요. 대체로 크게 한 번 맞으면은 시장에서는 계속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문가의 예측에 의존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유튜브에 의존해서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전문가의 예측에 의존해서 투자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좀 이상한 말처럼도 들리는데 앞으로는 예측도 하지 않고 전망도 하지 않는 투자 기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아닌가? 난 되게 흥미롭거든. IMF조차도 따지고 보면 틀릴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문가 예측이나 전망이 아닌 그 이상의 다른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 정보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되게 얼핏 들으면 다 그렇게 얘기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재밌게 본 부분은 시간이 흘러도 유효한 정보에 투자하라고 해요. 그거는 뭐냐? 지식이다. 지식에 투자하라고. 정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왜냐하면 영속적이다. 저는 이 말이 좀 용기를 주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맞아. 내가 신문 보고 옆에 얘기 듣고 투자했던 것보다 책 읽고 투자했던 게 훨씬 결과가 좋았거든요. 이게 제가 용기를 주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책을 보고 투자했던 것만 맞았어요. 예. 저는 부동산도 처음에 읽었던 게 그 김학렬 씨 빠숑에 썼던 약간 지금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약간 부동산 인문학적으로 푼 책이 있었어요. 사람이 왜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어떤 입지에 사람이 모이고 그런 거 봤던 게 오히려 맞았던 것 같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earn more, learn more. 더 벌려면 더 많이 배워라. 정보가 아닌 지식에 투자하라. 약간 어렵죠? 뒤로 갈수록 제가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인상적이었던 부분도 전통적인 가치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가치주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를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도요, 그 투자 수익률을 시장이 테크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 다음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수익률이 확 낮아졌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의 일생을 봤을 때 많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지금의 세상은 다르다. 지금은 워런 버핏이 젊었을 때 세상이 다르다. 테크 중심으로 넘어간 다음만 보면 워런 버핏의 수익률도 많이 낮아졌다. 예를 들면 과거 2, 30년 동안 워런 버핏하고 나스닥 400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나스닥 쪽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 이 책이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물론 영속적인 것도 있지만 시대를 타고 조금씩 변모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옛날 책을 보고 주식 투자를 결정한다면 지금 바뀐 세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들을 딱 궁금했던 부분을 딱 긁어주는 거,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부를 원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하라라는 아주 많이 들어왔던 얘기도 하는데요.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얘기는 아까 애플에 투자했을 때와 나스닥에 투자했을 때 그거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죠.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은 애플로 인해서 30배의 돈을 벌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 중간에 7번의 하락에 나와버린다는 거죠. 이 작가는 테크 기업은 이제 흐름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흐름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뭐 산업혁명 때나 뭐 중간에 뭐 전후에 소비자가 막 증가할 때는 그쪽에 투자하는 게 맞았지만 앞으로는 테크다. 왜냐하면 테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테크는요, 지적 자본과 디지털 인프라만을 꾸릴 수 있어요.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추가적인 그 자본이나 인프라 투입은 확 줄어듭니다. 전통 산업에 비해서. 그리고 2차 함수 성장,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한번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볼까요?
원래 없었던 시장이잖아요. 스마트폰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전통적인 핸드폰을 썼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한번 세상에 공개되면 이제 안 쓸 수가 있나요? 그럴 경우에는 갑자기 없었던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한번 그런 기업이 생겼어. 그럼 그 기업이 다시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대의 빅테크 기업은 엄청난 투자와 인프라를 동시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혁신을 하려면. 근데 이제는 그게 가능한 곳이 작은 기업은 안 된다. 빅테크 기업이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제가 돈의 대폭발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손진석 기자도 M7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M7에 대한 그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가 지금 빠진 거는 회복되지 않을 것인가 요거를 보면 많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폰 첫 화면을 열어보면은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가 있다. 이는 단순히 생활 편의를 넘어서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이 이들 빅테크 기업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애플은 이분이 얘기하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디지털 시대가 2007년에 애플이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으면서부터라고 언급을 해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를 바꿔놨는지는 저희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이죠, 구글.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 기본 검색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플에 약 200억 달러, 26조 원을 지불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는데 그만큼 애플이 만들어낸 디지털 생태계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플은 디지털 시대를 연 개막자이자 혁신을 동시에 달성한 드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할 것이다. 엔비디아에는 투자 과열이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은 이 거대한 AI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이 GPU, 그래픽 처리 장치이고 이것은 AI의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여기서 엔비디아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도 엔비디아를 이제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를 넘어서 전 세계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사용하는 AI 개발 생태계를 이미 구축해놓고 끊임없이 많은 돈과 많은 인재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클라우드와 AI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선점했다. 대표적인 예들을 막 줄고 있는데 AI 시대 여전히 선두주자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챗GPT 진짜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 최대 투자자, 오픈 AI 최대 투자자는 AI다. 구글은 할 말 필요가 없죠. 알파벳 갖고 계십니까? 알파벳? 지금 광고에 필요한 데이터를 거의 구글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서비스, 유튜브도 지금 여러분 구글 거고요. 안드로이드, 지메일 이런 것들이 이미 구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구글은 검색이라는 정보의 관문을 장악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AI라는 미래 성장 동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5위 안에 자리한다 얘기를 하고요. 아마존도 그냥 무슨 물류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이미 클라우드라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와 이커머스라는 물류, 현실 세계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 메타, 그런 같은 의미에서 메타는 빅테크 시대에 인간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이 되고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라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정말 그냥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로도 쏘고 여러 가지 자율주행 네트워크,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빅테크 기업의 특징들은 이 기업이 겉으로는 자동차 회사나 다른 소프트웨어에 탈을 쓰고 있지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만약 흔들리고 있다면 그 방향을 먼저 봐라. 그 거대한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봇 회사라는 시각도 보여줬는데요. 자율주행은 도로 위의 최대 로봇이고 옵티머스는 공장과 가정, 산업의 로봇이고 전기차는 뭐냐? 이동형 배터리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라고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면 이거 너무 고평가됐어. 빠져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분 굉장히 잔뼈가 굵으신 분이잖아요. 자산운용이라는 것도 철학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오래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빈도님도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아니 새로운 빅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M7이 아닌 새로운 기업 다른 나라에 나올 수 있잖아요. 작가는 이 부분에 좀 회의적인데 그 이유는 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ETF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ETF가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환해지하는 상품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환율 방어 차원에서 환해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데 이분이 업계에 계신 분이잖아요. 추천 안 하더라고요. 수수료가 높아서 할 필요가 없다. 환해지 할 필요가 없다. 예, 얘기를 하고 또 ETF를 하려면 반도체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면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AI 시대에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이 AI를 한번 잘 활용해 봐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방향도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분이 반도체 ETF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반도체 ETF. 근데 반도체 ETF를 설계를 하고 나서도 중간에 삼성전자가 그 리더십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생각 판단해서 반도체 ETF에서 삼성전자를 뺀 적이 있대요. 그때 그 설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기업을 선별할 때 어떤 재무제표나 회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약간 그 기업의 철학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방향성이 어떠냐를 보고 결정한다는 게 저는 좀 신박했고요. 또 저평가주, 고평가주 따로 없다는 얘기를 해요.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지 말라고 해요. 성장주에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저평가냐 고평가자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너무 고평가주로 분류가 되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한번 일어나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미 늦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팔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잖아요. 어때 팔아야 돼요? 언제 팔면 될까요? 내가 목표한 수익률 도달하면 팔까요? 제가 엔비디아를 50% 수익률에 판 게 현명했을까요? 이분이 답을 줍니다. 언제 매도하느냐? 돈이 필요할 때 매도하라. 돈이 필요할 때. 아시겠죠? 이 얘기는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자산운용사에도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데 액티브 매니저가 있고 패시브 매니저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액티브 투자에서 그 패시브 투자로 전향했던 계기가 나오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건 좀 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액티브 매니저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종목을 분석해 담는 그런 투자라면 패시브는 흐름을 읽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것이 훨씬 더 맞는 투자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가 펀드 뭐 자산운용의 세계에도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구나. 근데 이분이 처음에 활동을 할 때는 액티브 투자가 각광받던 시대였는데 본인이 어떤 책을 번역하면서 패시브 투자로 전향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투자 시각을 불러줄 수 있는 책도 몇 권 소개해 주셨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음에 이 책 속에 추천한 책을 또 읽게 되면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인간의 눈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을 봐라. 방향. 이 종목이 몇 프로가 될 것이다. 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예측보다는 큰 흐름을 봐라. 굵직하게 가라. 또 빅테크로 전환된 시장의 특징은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좋다. 특히 대형주는 한번 오르면 굉장히 빠르게 오른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점점 더 승자 독식 구조로 간다는 걸 느끼셨나요? 그게 빅테크 시대 특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 현재 뭐 한국 ETF 굉장히 상장된 것들이 많은데요. 뭐 이런 업계 관행도 좀 꼬집어요. 서로 이름만 다르고 복제 경쟁만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ETF를 선택해야 될지는 각자가 판단하기 다른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보니까 그래도 좀 약간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겼습니다. 뒷부분에는 사실 이 책이 조금 아쉬운 거는 업계 관계자만 알아도 될 것 같은 약간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직업이 금융 쪽이시라면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재테크 방법을 다양하게 접해 놓는다. 그리고 좀 큰 흐름을 보는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는요. 느낀 게 감정을 통제해야지 성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남자보다 투자 잘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은 꽤 유명하죠. 여자들이 뭐 집에서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 살림도 많이 하고 애도 키우다 보니까 좋은 곳에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많아서 부동산 투자를 여자들이 더 많이 성공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주식도 조사해보니까 그렇다는 그런 제가 조사 결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 남자들이 감정을 더 통제 못해? 한 방을 노리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방향을 보면은 더 오래 가는 것들이 이제 감정을 통제할 때.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았던 게요. 뭐 단발마적인 어떤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가 내내 독서를 좀 강조를 해요. 독서를 해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큰 흐름을 볼 수 있다.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빙산으로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냥 뭐 슈퍼개미나 투자에 성공한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전문적인 투자 운용사 대표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재테크 방법인데요. 생각보다 투자 종목을 찝어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새로운 시대에는 어떻게 투자 방식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단기 정보가 아니라 지식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런 약간 담대한 마인드를 길러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빈둥님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것에 투자해야 되는가, 뭐 이 책을 꼭 다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분은 미국의 빅테크, 이왕이면 M7 혹은 나스닥 100 그런 곳들에 ETF를 추천합니다. 왜 ETF를 추천하냐면,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인들은 우리가 주식 투자만 하고 살기 너무 바쁘지 않나요?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놓고도 많이 까먹거든요. 저만 해도 주식 계좌 특징이 뭐냐면, 사놓고 제가 일이 바쁘고 그러면 까먹어요. 더 넣었어야 되는데 까먹는데, 성공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 본업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우린 각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이 본업에 충실해서 어느 정도가 올라가야지 종잣돈도 생기고 기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업을 내팽개치고 투자에만 올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ETF는 전문가가 여러 가지 종목을 어떤 방향성이나 테마를 갖고 담아서 운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개별 종목보다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하고, 어떤 원칙을 갖고 본인이 ETF 종목을 넣었다 빼었다 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아직은 ETF는 제가 사본 경험이 없는데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우리가 각자 한다고 해도 미국 빅테크 많이 들어봤죠, ETF. 근데 우리가 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쪽에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지가 잘 서술되어 있어서 저 역시도 저의 그 투자 방식 가운데 좋은 점은 가져가고 좀 보완할 점은 이런 식으로 보완해 봐야겠다 구상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해요. 자기는 ETF 광고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대표적 ETF 상품을 추천하십니다. 예, 본인이 설계하신 건데 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라는 종목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광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투자 철학을 갖고 만든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뭐 사든 말든 그거는 저희 빈둥님들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장기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1년 뒤 수익률 보면 안 되겠네. 그렇죠? 네, 제가 한 20년 뒤에 여러분께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정도면 장기 투자일까요? 네, 돈이 필요할 때까지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빈둥님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 시각에서 이런 경제책을 리뷰하는 것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제 시각이 전반적으로 다 맞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생활인으로서 투자하고 있어요 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했던 책은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배재규 님이 지으신 책이었는데요. 우리 빈둥님들이 어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넓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실지 난 궁금하다. 좀 무섭기도 해. 어떨까요? 이번까지 반응이 좋으면 더 이렇게 신나서 할 것 같긴 해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 왜 투자는 종목 고르기 게임이 아닌가? 10년 전 만약 당신이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을 샀다면 지금쯤 부자가 됐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팔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유는 간단하다. 10년 동안의 가격 등락, 즉 변동성을 이겨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사고 나서 끝까지 버티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주가가 급하게 오르내리는 변동의 과정에서는 논리보다 감정이 투자 결정을 지배한다. 바로 이 지점이 장기적으로 부를 쌓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나는 투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미래 특정 시점의 수익을 위해 오늘의 소비를 유보하고 자원을 다양한 자산에 배분하고 시간을 활용해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 이 과정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전제가 있다. 바로 불확실성, 즉 위험이다.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위험은 피할 수 없는 본질이다. 대신 우리는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수익이라는 보상을 얻는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첫 번째, 무엇에 투자해 어느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것인가?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어떤 손실과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투자자는 첫 번째에만 집중한다. 좋은 종목을 사면 끝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좋은 종목을 샀음에도 변동성을 견디지 못해 중도에 매도한다. 장기적으로 부를 쌓는 힘은 두 가지를 함께 다루는 능력에서 나온다.
논리적인 부분은 학습으로 익힐 수 있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일은 타고난 성향에 좌우되고 훈련할 기회도 드물다. 우리가 변동성을 이겨내서 부를 쌓아가려면 다음에 3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에 대한 사전 이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 구조적으로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투자 방식. 이제 투자는 누구나 익혀야 할 삶의 기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기술은 결코 실행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실행한 후에 유지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정된 부의 축적은 어렵다. 나는 과거에 투자하는가, 미래에 투자하는가?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투자 구루들의 철학을 접한다. 서점 한켠에는 워런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존 보글 등 투자 구루들의 철학과 방법론을 소개하는 책들이 가득하다. 그들의 이름은 곧 성공적인 투자와 동일시되고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우리를 유혹한다. 과연 그럴까? 그들의 철학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한 불변의 진리일까? 벤자민 그레이엄의 자산 가치 투자. 대공황과 전후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마진 개념을 세웠다.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 기업에 투자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투자 이론을 정립했다. 그의 활동 초기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후 극저평가 종목이 거의 사라진 시장 환경을 인식하고 그레이엄도 인덱스 투자를 긍정했다. 워런 버핏의 수익 가치 투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 성장이 가능한 제조,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며 기업의 경제적 해자와 경영진, 브랜드를 중시했다. 60년간 연 20% 수익률이라는 전설을 일구었지만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2000년대 이후 전통적 해자 전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기술 기업을 기피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한때 포트폴리오의 50%를 넘었던 애플에 투자한 것도 기술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성숙 단계 안정된 소비재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한 예외적인 사례였다. 존 보글의 인덱스 투자. 효율적 시장 가설이 확산되는 시장 환경에서 인덱스 펀드를 제시했다. 시장 평균 추종, 저비용, 장기 보유라는 그의 단순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 하지만 구조적 초과 성장 산업이 등장하는 시기에 시장 평균만을 추구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대표적인 투자 구루의 격언과 그들의 전략은 분명 매력적이다. 세 사람의 투자 원칙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당시 환경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시장 구조와 기술 환경이 변함에 따라 각 전략은 한계와 취약점을 드러냈다. 투자 원칙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시장의 변화를 읽고 끊임없이 조정해야 하는 살아있는 기준이다. 구루들의 원칙을 존중하되 기술 산업의 구조적 성장성과 변동성의 특성을 반영한 오늘날의 테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자 원칙이 필요하다. 나는 테크 시대의 새로운 투자 원칙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구조적 성장의 중심인 테크 산업에 자본을 배치하라. 우리는 제조업 중심 시대를 넘어 플랫폼, AI, 반도체, 클라우드, 바이오가 부의 지도를 다시 쓰는 전환기에 서 있다. 특히 AI는 향후 수십 년간 경제와 사회를 재편할 핵심 축이다. 둘째, 단기 변동성을 이기는 구조를 만들라. 개별 종목 대신 산업, 섹터, 테마 전체를 담는 ETF를 활용하면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이고 망하지 않는 포트폴리오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시간을 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려라. 넷째, 투자에 쓰는 시간을 절약해 자신에게 투자하라. 지식, 건강,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인생에서의 궁극적인 성공을 가져온다. 이 4가지 원칙이 우리를 경제적 자유, 일에서의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지금부터 4가지 원칙을 나침반으로 삼아 부자로 가는 길의 탐험을 시작해보자.